회식이라던 남편을 골목 모퉁이에서 봤어요. 젊은 여자 손을 꼭 잡고 저한테는 몇 년째 지은 적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다음 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어머님, 저 어떡하면 좋으냐고요. 그랬더니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이랬어요.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니? 12년을 갈아 넣은 며느리한테 돌아온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런데요, 저 그 말 듣고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거든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삿날 온 식구 앞에 사진 한 뭉치를 펼쳐놓고 딱 한마디 했지요. 어머님도 매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바로 다음 날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에 찾아와 오열했는데 시댁을 통째로 무너뜨린 통쾌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결혼 12년 차에 10살짜리 아들 하나 키우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아침 6시 반이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고 부엌에 나가 밥솥을 열어보고 국을 데우는 걸로 하루를 시작해요. 아이 깨워서 세수시키고 어제 못 챙긴 준비물을 가방에 넣어주고 현관에서 신발 신는 뒤통수에 대고 차 조심하라고 소리치고 나면 그제야 집이 조용해지지요. 그러면 저는 식은 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하나 놓고 후루룩 마시듯 끼니를 때우고 세탁기 돌려놓고 장바구니 들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빨래 널고 저녁 준비하는 게 하루의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결혼 전에 은행에서 창구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머리 단정하게 넘겨서 실핀으로 고정하고 유니폼 입고 출근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지폐를 세고 남의 돈을 만지면서 정작 제 돈은 1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동료들이 점심에 뭐 먹으러 가자고 불러도 저는 도시락 싸와서 탕비실에서 혼자 먹었고 커피 한 잔도 사 먹는 게 아까워서 믹스커피만 타 마셨어요. 그렇게 아낀 돈으로 매달 적금을 부었는데 만기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저 혼자 서 있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요. 그때는 제 인생도 그 통장처럼 차곡차곡 쌓여만 갈 줄 알았어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결혼하고 평범하게 행복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가만히 되짚어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혼살림은 제가 은행 다니면서 모은 적금하고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으로 꾸렸어요. 아버지는 그 돈을 하얀 봉투에 넣어서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살다가 급할 때 쓰라고 남편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 힘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면에 아버지 글씨로 우리 딸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못 뜯고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그이는 중소기업 과장이었고 월급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둘이 힘 모으면 못 살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이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사와서는 식을까봐 품에 안고 뛰어왔다며 숨을 몰아쉬던 사람이었고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새벽에 몇 번씩 일어나 이마에 손을 올려보던 사람이었지요. 우리 둘이면 뭐든 다 되지 않겠어? 그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첫 번째 불편함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지금도 그날 한정식집 방 안의 공기가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는 그날 아침부터 양복을 다려 입으시고 구두까지 광을 내서 닦고 나오셨어요. 평생 시장통에서 일하신 분이 그렇게 차려입으니까 어색해 하시면서도 딸 앞이라고 자꾸 옷깃을 여미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저희 아버지 쪽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고는 요즘은 뭐 다들 형편이 비슷비슷하니까 어쩌겠느냐는 식으로 말씀을 흘리셨어요. 말 자체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뜻은 그 방에 있던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큼 분명했지요. 저희 아버지 얼굴이 순간 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분이 딸 시집 보내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으신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저는 그때 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이가 중간에서 뭐라도 한마디 거들어주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그이는 물컵만 만지작거리면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를 배웅해 드리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시더니 그저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서운하다고 하니까 그이가 그러대요.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을 그렇게 해. 속으로는 안 그래. 그때 제가 그 말을 그냥 믿고 넘어간 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말이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게 새어나오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뒤로 제 삶은 통째로 살림하고 육아에 묶여버렸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 젖을 물리고 겨우 눕히면 4시에 또 깨서 안고 방 안을 뱅뱅 돌고 그러다 창밖이 환해지면 눈이 뻑뻑한 채로 이유식을 만들었어요. 애호박이며 소고기며 잘게 다지느라 도마에 칼질하다가 졸려서 손가락을 벤 적도 여러 번이었지요. 애가 열이 나면 혼자 업고 소아과에 뛰어갔고 예방접종 날짜도 제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서 챙겼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집은 부부가 같이 와서 아이 이름 불리기를 기다리는데 저는 늘 혼자 애를 안고 앉아 있었어요. 그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늘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피곤하다면서 소파에 누워 리모컨만 붙들고 있었어요. 애가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다리에 매달리면 그이는 눈도 안 뜨고 이따 놀자고만 했는데 그 이따가 실제로 온 적은 거의 없었어요. 어머님의 구박은 손자를 낳은 뒤에도 조금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좀 나아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명절만 되면 어김없이 둘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만 낳아서 어디다 쓰냐? 형제가 있어야 크면 서로 의지하지. 전 부치느라 기름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며느리 등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몸이 힘들어서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요즘 여자들은 유난이라며 당신은 셋을 낳고도 간 일을 다 하셨다고 하셨지요. 친척들 앞에서는 애 하나밖에 못 낳는 며느리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같이 웃어야 했어요.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아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애 앞에서 엄마 표정 무너지는 걸 보여주기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명절 지나고 집에 돌아와서 그이한테 몇 번이나 호소했어요. 어머님, 그 말씀이 나한테는 진짜 상처야. 당신이 한 번만 말려줄 수 없어? 그의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인 거 알잖아. 네가 좀 이해해. 감싸주기는커녕 결국 저더러 참으라는 소리였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집에 제 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뼈에 사무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가 12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이였어요. 학교 다녀와서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엄마부터 부르는 아들 얼굴을 보면 서러웠던 게 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온전한 가정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모든 걸 눌러버렸지요. 엄마가 참으면 이 집이 유지되고 그게 결국 아이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밤마다 잠든 아이 옆에 모로 누워서 오늘도 잘 넘겼다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제 친정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 딸 하나를 키우신 분이에요. 시장에서 일하시느라 손이 늘 거칠고 갈라져 있었는데 그 손으로 아침마다 서툴게 제 머리를 따아주시던 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는데도 딸 공부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서 남들 다 안 사주는 참고서도 저한테는 다 사주셨어요. 제가 은행에 합격했다고 전화드렸던 날에는 수학이 너머해서 한참을 말씀도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우시느라 그러셨대요. 그런 아버지한테 이혼한 딸이라는 짐을 얹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 붙잡고 딸이 왜 혼자 돌아왔느냐고 묻는 장면을 상상하면 차라리 제가 참고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마음이 저를 붙잡은 또 하나의 굵은 밧줄이었지요. 결혼 생활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는데 저는 그 균열을 끝까지 못 본 척했어요. 그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12시를 넘기는 날이 흔해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옷 갈아입고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부부 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는 애 학원비 냈느냐, 이번 주 어머님 생신에 몇 시에 가느냐 같은 사무적인 이야기뿐이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같은 침대에 눕는데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게 당연해진 사이가 되어 있었지요. 가끔은 이 사람이 남편인지 그냥 한 집에 사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신호가 있었어요. 세탁물에서 나던 낯선 향, 부쩍 신경 쓰는 옷차림, 전화만 오면 슬그머니 베란다로 나가던 뒷모습까지요. 하지만 저는 보고 싶지 않은 건 안 보는 쪽을 택했어요. 그게 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 믿음의 첫 번째 금이 간 건 뜻밖에도 돈 문제에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그이가 평소답지 않게 일찍 들어와서는 저녁상을 물리고도 좀처럼 자리를 안 뜨더라고요. 설거지하는 제 등 뒤에서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길래 이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구나 싶었어요. 손에 물기를 닦고 앉으니까 그이가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그러대요. 어머니가 부탁하시는 건데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나 혼수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대. 얼마냐고 물었더니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손끝까지 싸늘해졌어요. 여기서 아가씨 이야기를 잠깐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손이 누나인데 결혼 전부터 시댁에서는 아가씨가 하는 일이면 뭐든 다 옳았어요. 어머님은 며느리한테는 밥상머리에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하시면서도 딸한테는 힘들면 얼른 집에 와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었지요. 명절에 제가 부엌에서 온종일 서서 전을 부치는 동안 아가씨는 거실 소파에 다리 뻗고 앉아 귤을 까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는데 어머님은 그걸 보고도 시집갈 다른 손님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 한 잔 마시러 나오면 며느리가 벌써 지쳤냐고 하시면서도 딸이 하품하면 요즘 회사 일이 고돼서 그렇다고 감싸주셨지요.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니까 시댁이 온통 들썩였고 그 들썩임의 청구서가 결국 제 앞으로 날아온 거예요. 그 1억은 그냥 통장에 굴러다니던 돈이 아니었어요.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점심값 아끼고 옷 한 벌 안 사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에서 조금씩 떼어서 아이 교육비로 우리 가족 앞날을 위해 쌓아둔 전부였어요.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저는 겨울 코트 하나로 3년을 났고 아이 옷은 아는 언니한테 물려받아 입혔어요.
동네 엄마들이 어디 여행 간다고 할 때도 저는 애들 크면 가겠다고 웃으며 넘겼는데 사실은 그 돈이 아까워서 못 간 거였어요. 그렇게 만든 돈을 저녁 밥상 앞에서 한마디로 내놓으라고 하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난색을 표하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그 돈은 우리 애 앞으로 모아둔 거잖아. 다른 방법은 정말 없어? 그랬더니 그의 얼굴이 대번에 굳어지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누나가 평생 한 번 하는 결혼인데 그걸 못 도와주겠다는 거야?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무겁게, 그것도 사람 목을 누르는데 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제 반대는 애초에 들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이는 며칠 뒤에 제 동의도 제대로 안 구하고 통장을 챙겨서 나갔어요. 저는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는데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건 딱 하나였어요. 차용증이었어요. 돈은 이미 넘어갔지만 종이 한 장은 받아야겠다고, 그것만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가서 그 말을 꺼냈더니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싸늘해졌어요. 어머님이 숟가락을 상 위에 탁 내려놓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내가 너를 여태 잘못 봤나 보다. 아가씨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는 올케가 우리를 무슨 사기꾼으로 아느냐는 식으로 눈을 흘겼어요. 그이는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식탁 밑으로 제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눈짓만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버티고 서더라고요. 저는 무릎에 두 손을 올리고 등을 곧게 펴면서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액수가 커서 그래요.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으려면 있는 편이 나아요.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릴까봐 배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끝까지 안 떨렸어요. 몇 번을 실랑이 한 끝에 결국 아가씨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받아냈어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그 종이 한 장을 손에 쥐고 시댁 현관을 나서는데 이겼다는 기분은 조금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외톨이인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표 하나로 며느리 희생만 당연해지는 구조가 그날따라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버스 창가에 앉아서 그 종이를 가방 안쪽 지퍼에 깊숙이 넣는데 손이 자꾸 떨렸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뿌옇게 번져 보였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데 그이한테서 전화가 왔고 목소리가 심상치 않길래 저는 가스불부터 껐어요. 아가씨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했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성격 차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자세한 사정은 지금도 저는 몰라요. 문제는 혼수로 이미 써버린 돈이었어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 한 장 없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고 아가씨는 남은 돈으로는 자기 혼자 잘 원룸 보증금을 덜컥 넣어버렸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싱크대를 짚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돌려받을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집 살림이 눈에 띄게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당장 아이 학원비부터 줄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는데 그게 제일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이가 제일 좋아하던 피아노 학원을 먼저 정리했고 그 다음에 수학학원 횟수를 주 3번에서 2번으로 줄였어요. 선생님한테 전화드려서 집안 사정이 좀 생겼다고 말씀드리는데 목소리가 자꾸 갈라져서 몇 번을 헛기침했지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오늘 피아노 안 가느냐고 묻는데 제가 도무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곧 다시 보내주겠다고 했더니 아이가 알겠다면서 순순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차라리 떼를 쓰고 울었으면 나았을 텐데 그 어린 게 엄마 눈치를 보고 참는 걸 보니까 속이 다 뒤집혔어요. 그날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수건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어요. 물을 세게 틀어놓고도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는데 그게 제일 서럽더라고요. 내 돈을 빌려줬는데 왜 내 아이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세상에 이런 억울한 셈법이 어디 있는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며칠을 벼르다가 그이한테 정식으로 따졌어요. 아이 재워놓고 식탁에 마주 앉아서 최대한 조곤조곤 말을 꺼냈지요. 여보, 아가씨한테 얘기 좀 해줘. 한 번에 못 갚으면 나눠서라도 갚게 해야지. 그이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면서 대답했어요. 누나도 지금 파혼당해서 죽을 맛인데 어떻게 돈 얘기를 꺼내. 좀만 더 기다려. 기다리라는 그 말에 저도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나는 안 힘들어? 애 학원까지 끊었는데 나는 멀쩡해 보여? 그이는 대꾸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혼자 남은 식탁에 앉아서 식은 물컵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제 힘듦이라는 건 이 집에서 한 번도 안건으로 올라간 적이 없었다는 게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을 직접 찾아갔어요. 과일이라도 사들고 가서 어른께 좋게 말씀드리면 중간에서 정리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더니 어머님은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지도 않고 저를 흘겨보셨어요. 아니, 시누이 사정이 그런데 며느리가 되어서 어쩌면 그렇게 야박하니? 야박하다는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명치에 꽂혔어요. 가족끼리 좀 어떠냐고 형편 나아지면 알아서 갚을 테니 조용히 기다리라는 말씀에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무릎만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제 12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그때 아주 확실해졌지요. 사온 과일 봉지를 그대로 놓고 나오는데 등 뒤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무렵부터 그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수상해졌어요.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들어가더니 어느 날은 잠금 비밀번호까지 슬그머니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무심코 물어보니까 회사 보안 지침 때문이라며 말끝을 흐리고는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회식은 부쩍 잦아져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왔는데 이상하게 셔츠에는 구김 하나가 없었어요. 옷장에는 제가 사준 적 없는 넥타이가 걸려 있었고 욕실 선반에는 못 보던 향수병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그래도 이 사람을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했는데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으면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면서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가 자꾸 울렸으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 신호를 굳이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예민한 거겠지. 돈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지요. 돈보다 훨씬 더 큰 배신이 바로 다음 골목 모퉁이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 혼자 버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울타리는 이미 안에서부터 소리 없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썩은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온 건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그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서 씻고 나오더니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면서 셔츠를 2번이나 갈아입었어요. 넥타이를 맸다가 풀고 다시 다른 걸 꺼내보더니 결국 노타이로 하겠다면서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지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는 말을 남기고 현관을 나서는데 신발장에서 구두까지 꺼내 헝겊으로 슥슥 닦아 신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회식 가는 사람이 구두를 닦나 싶은 생각이 잠깐 스쳤는데 저는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이 저녁을 차렸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짝꿍이랑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늘어놓으면서 밥을 먹었고 저는 맞장구를 쳐주면서 국을 한 번 더 떠줬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 숙제를 봐주는데 받아쓰기 틀린 글자를 두고 둘이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금요일 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던 아이가 갑자기 소파에 축 늘어지면서 엄마나 추워하고 웅얼거리더라고요.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데일 것처럼 펄펄 끓고 있었어요. 부랴부랴 체온계를 꺼내 재봤는데 39도가 넘게 나와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랍에 있는 약통을 통째로 쏟아서 뒤졌는데 하필이면 해열제가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이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놓고 그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연달아 걸었는데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다가 뚝 끊겼어요. 문자를 보냈어요. 애가 열이 39도가 넘는다고 집에 약이 없으니까 이 문자 보는 즉시 전화 좀 달라고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어요. 읽었다는 표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더라고요. 회식 자리라도 애가 아프다는데 전화 한 통 못할까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걸었지만 이번에는 아예 신호도 안 가고 바로 넘어갔어요.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이한테 겉옷을 입히고 등에 업었어요. 10살이나 된 아이를 업으니 발끝이 바닥에 끌릴 정도였는데 그 무거운 걸 업고도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집 앞 약국은 벌써 불이 꺼져 있어서 큰 길 건너 24시간 하는 약국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밤바람이 제법 차서 아이 등에 담요를 한 겹 더 덮어주고 걸음을 서둘렀어요. 등에 업힌 아이는 열 때문에 말 한마디 없이 축 늘어져서 제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땀에 젖은 아이 체온이 제 등을 통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 뜨끈한 무게가 엄마인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면서 동시에 제일 소중한 짐이었지요. 걸어가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조금만 참으라고, 엄마가 금방 약 사서 먹여줄 테니까 조금만 견디라고요. 약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서 상가 뒤 골목으로 돌아 들어갔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 쪽으로 고개를 드는데 모퉁이 레스토랑 앞에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싶어서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어요. 그런데 그 어깨선하고 걸음걸이, 무엇보다 제가 아침마다 다려서 입혀보낸 그 하늘색 셔츠까지 틀림없는 그이였어요. 회식이라고 했던 사람이 젊은 여자 하나와 손을 꼭 잡고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20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싶게 앳돼 보였는데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팔에 몸을 기대고는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어깨를 흔들면서 웃더라고요. 그이도 웃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는 몇 년째 지어 보인 적 없는 얼굴로 눈꼬리까지 접어가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 소리가 전부 멀어지면서 제 시야가 확 좁아졌어요. 가로등 불빛도 지나가는 차 소리도 옆가게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다 사라지고 오직 그 두 사람만 또렷하게 보였지요.
등에서는 아이 숨소리가 뜨겁게 들려오는데 저 앞에서는 남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두 소리가 한꺼번에 제 몸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서 담벼락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소리를 지르고 달려가서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지금 내 아들이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는데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목이 터져라 묻고 싶었지요. 그런데 등에 업힌 아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 애가 지금 눈을 뜨면 안 되니까, 이 애한테 그 꼴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냥 못 박힌 것처럼 서 있었어요. 그이는 끝까지 저를 못 봤어요. 여자와 함께 택시에 올라타서 그대로 사라졌고 저는 멀어지는 택시 뒷번호판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몸을 돌렸어요. 약국에 들어가서 아이나이랑 몸무게를 말하고 해열제를 사는데 약사님이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묻더라고요. 제 얼굴이 어지간히 하얗게 질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괜찮다고 웃어 보였는데 그 웃음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눕히고 약을 먹이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봉지 뜯는 것조차 몇 번을 실패했어요. 물컵을 들다가 손등에 물을 쏟고 그걸 닦으려다가 또 흘리고 그랬지요. 아이는 약을 넘기고 나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엄마 옆에 있어달라고 하고는 이내 잠이 들었어요. 그 작고 뜨거운 손을 잡고 저는 그대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새벽 3시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조금 내려 있었고 5시가 되니까 땀을 쭉 흘리면서 숨소리가 편안해졌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는데 아이 열은 그렇게 내렸는데도 제 가슴에 붙은 불은 도무지 꺼지지가 않았어요. 날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는 창가에 앉아서 잠든 아이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봤어요. 속에서 제일 먼저 올라올 감정이 당연히 분노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아빠 없는 아이 소리를 듣게 될까봐 그 두려움이 화보다 먼저 저를 덮치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어디 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그 어린 게 감당해야 할 무게가 얼마나 될지 생각하니까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아침까지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끝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라는 자리가 자꾸 저를 주저앉혔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아이를 이웃집 언니한테 잠깐 부탁해놓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을까, 어른이 나서서 한마디 하시면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한 줌짜리 기대를 안고 갔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속으로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시댁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헛눌렀어요. 문을 열어주신 어머님은 아침부터 웬일이냐면서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시고는 거실로 들이셨어요. 저는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서 물 한 모금을 겨우 넘기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그이가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 두 눈으로 봤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머님 대답을 기다렸어요. 혼을 내시든 한숨을 쉬시든 하다못해 며느리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랐어요. 어른이니까, 이 집에서 그래도 제일 큰 어른이니까 뭔가 다르지 않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랬어요. 여자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남편이 밖으로 돌겠니?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더 얹으시더라고요. 남자들 다 그러고 살아. 애 봐서라도 네가 좀 참고 살림이나 잘해. 12년을 갈아넣고 당신 손자를 낳아서 키운 며느리한테
돌아온 대답이 그것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싶어서요. 가방을 챙겨 일어나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현관을 나왔는데 어머님은 배웅도 안 나오셨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손등으로 자꾸 닦아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 한마디가 저를 깨웠어요. 12년 동안 붙잡고 있던 마지막 끈이 그 말 한 번에 뚝 끊어지면서 오히려 머리가 물로 씻은 것처럼 맑아지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 기대할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 집안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 천지에 나 하나뿐이라는 자각이 그날 아침 햇살처럼 아주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보여줘야 할 건 겉만 멀쩡한 가정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요. 아빠 없는 아이로 크는 것보다 엄마가 매일 조금씩 죽어가는 걸 보면서 크는 게 이 애한테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손수건을 접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부터는 참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정류장에 서서 혼자 그렇게 다짐했어요.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데 발을 올리는 제 걸음이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 저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면 그의 셔츠를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두고 국을 끓이고 아이 도시락을 싸고 저녁이면 늦는다는 전화를 받으면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이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도 물 한 잔을 떠다 주고 넥타이를 받아서 옷걸이에 걸었지요. 속에서는 매일 불이 활활 타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그 불빛이 한 점도 안 비치게 하려고 저는 매 순간 이를 악물었어요. 12년 동안 참는 연습만 하고 살았던 게 그때만큼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독하게 마음을 먹으면 눈물도 마음대로 조절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증거를 모으는 일이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저는 식탁에 앉아서 카드 명세서부터 석 달치를 뽑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한 줄 한 줄 표시해 나갔어요. 회식이라고 했던 날짜에 찍힌 꽃집 결제, 젊은 여자들이나 입을 법한 옷가게 이름, 도심 외곽 숙박업소 결제 내역이 줄줄이 나왔어요. 한 건 한 건 날짜와 시간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저는 은행에서 마감 정산하던 시절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숫자를 다루던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이 흔들려도 표를 만드는 손끝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명세서에 찍힌 그 숫자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 학원비였다고 생각하니까 손끝에 힘이 더 들어갔어요. 주말에는 아이를 이웃집에 부탁해놓고 그 숙박업소 근처까지 직접 가봤어요. 주변 상가 CCTV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인한테 사정을 설명하면서 나중에 열람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어봤지요. 낯선 동네 골목에 서서 그런 걸 묻고 있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낯설었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어요. 밤에는 그이가 잠든 뒤에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잠든 사람 손가락을 살짝 가져다 대서 잠금을 풀고 대화창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남겼어요.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화면 밝기를 최대한 낮추고 손이 떨려서 초점이 안 맞으면 지우고 다시 찍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앉아 있던 날도 있었어요.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심장이 목까지 올라와서 한참을 어둠 속에 서 있다가 겨우 이불 속으로 들어갔지요. 대화 내용은 차마 다 옮기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는 몇 년째 하지 않던 말들을 다른 여자한테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결국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간판도 제대로 없는 오래된 상가 3층 사무실이었는데 나이 지긋한 소장님이 종이컵에 커피를 타주면서 제 사연부터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착수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저는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따로 떼어둔 비상금 통장을 털어서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돈은 정말 마지막까지 안 건드리려고 아껴둔 돈이었는데 살다 보니 이럴 때 쓰라고 남겨둔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며칠 사이에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2주쯤 지나서 소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상대 여자의 신원이 확보되었다는 거였어요. 그이보다 10살이 어린 같은 회사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소장님이 내미는 사진 속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금요일 밤 레스토랑 앞에서 웃고 있던 얼굴이 그대로 겹쳐졌어요. 서류를 받아드는데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도 이상하게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더라고요. 같은 사무실에서 매일 얼굴 보는 사이였다니 그이가 야근이라고 할 때마다 저는 도시락을 싸다 갇혔던 셈이었지요. 증거를 모으는 그 몇 달은 정말 처절했어요. 낮에는 자료를 정리하고 밤에는 그 사람과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야 했으니까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사람의 배신을 제 손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매일 밤 조금씩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어느 날은 자다가 그이가 무심코 팔을 제 쪽으로 넘겨 놓았는데 그 팔무게가 돌덩이처럼 느껴져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날은 새벽에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울지 않기로 했어요. 올 시간에 서류를 한 장 더 정리하는 게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된다고 감정은 전부 차곡차곡 접어서 서랍 안에 넣어두고 머리를 쓰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러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의 휴대폰 속 가족 단체 대화방을 위로 넘겨보다가 아가씨가 몇 달 전에 올려놓은 메시지에서 제 눈이 딱 멈췄어요. 아버지가 또 그 여자를 만나는 것 같다고 엄마가 알면 큰일 나니까 오빠가 알아서 좀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밑으로 몇 줄 더 내려보니 그이가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모른 척하는 게 낫다고 대꾸해 놓았더라고요. 아버님 이야기였어요. 여기서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잠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말수가 거의 없으시고 늘 안방에서 신문만 보시던 분이에요. 며느리한테 밥 먹었냐 소리 한 번 건네신 적이 없으면서도 집안 대소사에서는 당신이 어른이라는 티를 꼭 내시는 분이었지요. 명절에 다 같이 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수저를 드셔야 하고 제사 순서 하나만 틀려도 헛기침으로 온 집안을 조용하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수년째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화면을 붙잡고 저는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며느리 매력을 탓하던 그 입으로 정작 당신도 똑같은 일을 겪고 계셨던 거잖아요.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그토록 가혹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경악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아주 차가운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어요. 당신 남편 일은 덮어놓고 살면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참으라고 했던 그 위선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어요. 저는 아버님 쪽 증거도 따로 확보해 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계획에는 없던 카드였지만 언젠가 이게 꼭 필요한 순간이 오리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거든요. 소장님한테 한 건을 더 의뢰했고 얼마 뒤에 사진과 호텔 출입 기록이 두꺼운 봉투에 담겨 제 손에 들어왔어요. 봉투를 열어 사진을 확인하는데 제 입에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모아둔 자료는
전부 두 벌로 복사해서 USB 하나와 서류 파일에 나눠 담았어요. 집에는 절대 두지 않고 친정아버지 댁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지요. 그 다음으로 한 일이 변호사를 찾아간 거였어요. 이혼 사건만 20년 넘게 맡아오셨다는 여자 변호사님이었는데 첫 상담 가던 날 저는 옷장에서 제일 단정한 옷을 꺼내 입고 갔어요. 앉자마자 제가 정리해간 파일을 통째로 내밀었더니 변호사님이 한 장 한 장 넘겨보시다가 안경을 살짝 내리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이 정도로 준비해 오시는 분은 흔치 않아요. 이건 다툼의 여지가 별로 없겠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에 서서 제가 해온 일을 인정해준 순간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남편의 유책 사유와 재산 분할, 아이 양육권, 그리고 상대 여자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첩에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적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데 복도 창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유난히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말로는 도저히 다 못할 것 같아서 다음날 직접 찾아뵙고 준비해간 서류를 아버지 앞에 조용히 펼쳐놓았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시고 한 장씩 넘겨보시는데 얼굴이 점점 돌처럼 굳어지더라고요. 다 보시고 나서도 한참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는 방에서 아버지가 마침내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거칠고 마디 굵은 그 손으로 제 손등을 몇 번 쓸어주시더니 등을 토닥이셨어요. 이걸 혼자 다 짊어지고 있었냐? 왜 아비한테 한마디를 안 했어? 그 말에 저는 12년 동안 참아온 울음을 아버지 앞에서 죄다 쏟아냈어요.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면서 죄송하다고 딸이 못나서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뭐가 못나? 이제 아비가 나설 테니까 너는 애만 꼭 붙들고 있어라. 며칠 뒤 아버지는 당신이 직접 시댁에 가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이번에는 말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시댁 제삿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시댁 식구가 하나도 빠짐없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었지요. 저는 그날을 정리하는 날로 정했어요. 흩어져서 따로따로 만나면 저희끼리 말을 맞추고 발뺌할 게 뻔했으니까 한자리에서 한 번에 전부 꺼내놓기로 한 거예요. 아이는 미리 친정아버지 댁에 며칠 맡기기로 하고 아이한테는 할아버지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 하신다고만 말해두었어요. 가방을 싸주면서 아이 머리를 쓰다듬는데 목이 메었지만 엄마 금방 데리러 갈 테니까 할아버지 말씀 잘 들으라고 웃으면서 보냈어요. 제사 전날 밤 저는 옷장 제일 안쪽에 걸려있던 정장을 꺼냈어요. 은행 그만두던 날 입고 나온 뒤로 한 번도 안 입은 옷이었는데 다행히 몸에 그런 대로 맞더라고요. 먼지를 털고 다림질을 하면서 저는 내일 할 말을 순서대로 머릿속에 하나씩 정리해 두었어요. 무슨 서류를 먼저 꺼낼지, 누구 앞에 어떤 걸 놓을지까지 몇 번이나 되뇌었지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12년 동안 시댁 눈치를 보며 자꾸만 작아지기만 했던 여자가 이제는 어깨를 펴고 전쟁터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끝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원래 이렇게 강해지는 거구나 싶었지요. 가방에 서류 봉투를 차곡차곡 넣고 지퍼를 닫으면서 저는 거울 속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이면 다 끝난다고요. 제삿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다음 전날 다려둔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깃을 여미고 립스틱을 옅게 발랐는데 손이 조금 떨려서 2번 만에 겨우 선을 맞췄지요.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지퍼를 열어 한 번 더 확인하고 현관문을 잠그면서 이 집에 다시 들어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시댁 현관에 들어서니 벌써 음식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걸음을 멈추셨어요. 평소 같으면 앞치마부터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을 며느리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으니 눈에 거슬리셨던 모양이에요. 위아래로 한참 훑어보시더니 무슨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왔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인사만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버님도 안녕하세요. 부엌으로 들어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는데 손은 평소처럼 움직이는데 머릿속은 아주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기름 냄새 속에서 저는 오늘 꺼낼 말들을 순서대로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제사 음식이 상에 차려지고 절을 마친 뒤 식구들이 거실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그이가 제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 아가씨, 상석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앉으셨지요. 술잔이 몇 번 돌고 어머님이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할 거냐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무릎 옆에 놓아둔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빼서 아가씨 앞에 반듯하게 밀어 놓았어요. 아가씨, 이거 아가씨가 쓰신 차용증이에요. 빌려가신 지 2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정리해 주셨으면 해요. 순간 상 위에 있던 젓가락 소리가 뚝 끊겼어요. 아가씨는 종이를 흘끗 보더니 고개를 획 돌리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은 내가 오빠한테 빌린 거지. 올케한테 빌린 게 아니잖아. 왜 나한테 이래? 제 이름으로 모은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데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신기해서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나왔어요. 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조상님 모시는 날에 돈 얘기를 꺼내. 너 정말 미쳤구나. 그이는 얼굴이 벌개져서 제 팔을 붙잡고 소곤거렸어요. 야, 왜 이래? 나가서 얘기하자. 오늘은 아니잖아.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12년 동안 이 집 식구들 앞에서 한 번도 못 해본 일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아주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도 매력이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어요. 어머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는데 무슨 소리냐고 되묻는 목소리가 아까와는 딴판으로 작아져 있었어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을 꺼내 상 위에 한 장씩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아버님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를 함께 드나드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까지요. 그 옆에는 호텔 출입 기록과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카드 명세서를 나란히 놓았어요. 제사상 앞에 그 사진들이 줄줄이 깔리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어머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한 장을 집어 드시려다가 놓치시고 그걸 다시 잡으려다가 상 모서리를 짚으셨지요.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고. 그때 아버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평생 안방에서 신문만 보시던 분이 헛기침 한 번으로 온 집안을 조용하게 만들던 분이 상 앞에 서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입술만 몇 번 달싹이다가 결국 다시 주저앉으시는데 그 모습이 참 초라하더라고요. 아가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진과 아버님 얼굴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는 얼굴이었지요. 그이는 새하얘진 얼굴로 입만 벌린 채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가늠이 안 돼서 무서운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이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것도 다 있어. 지금 꺼낼까? 그이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준비한 건 아직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단정한 회색 양복 차림에 표정이 돌처럼 굳은 친정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오시는데 그 걸음걸이 하나에 방 안 사람들이 전부 일어섰어요. 아버지는 상 위에 널브러진 사진들을 한번 내려다보시고는 어머님 쪽을 향해 입을 여셨어요. 사돈, 오늘 우리 딸 돈 문제하고 혼인 문제를 여기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는데 그 한마디가 온 집안을 눌렀어요.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사신 분이 딸을 위해서 남의 집 제삿날에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서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뒤에는 한 분이 더 서 계셨어요. 미리 선임해 둔 변호사님이었어요.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님이 조용히 들어와서 상 옆에 서더니 가방을 열어 서류를 하나씩 꺼내 놓았어요. 이혼 소장, 손해배상 청구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이 차례로 상 위에 올라갔어요. 변호사님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각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법률 용어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댁 식구들 기세가 눈에 보이게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결국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의 팔을 붙잡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 저랬냐고 매달리시는데 그의 역시 자기 외도가 들통난 처지라 어머님을 위로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집안의 실체를 아주 똑똑히 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감싸주던 사람들이 막상 일이 터지니까 아무도 아무를 감싸주지 못하더라고요. 아가씨는 차용증을 손에 들고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이제 와서 오빠 이름을 대봐야 소용없다는 걸 그 종이 한 장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향해 뭐라고 입을 열려다가 변호사님과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다물어 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일을 바라봤어요. 12년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얼굴이 그날따라 어찌나 낯설던지요. 이 사람 얼굴에서 붕어빵을 품에 안고 뛰어오던 청년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이가 겨우 입을 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말은 서류에 다 있어. 앞으로는 변호사님 통해서 하자.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어머님 울음소리와 아가씨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어요. 12년 동안 그 소리들이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그날은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는데 친정아버지가 뒤따라 나오시면서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제 어깨만 두어 번 두드려 주셨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어요. 목덜미로 바람이 스며드는데도 이상하게 하나도 안 춥더라고요. 가슴속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어요. 아버지가 차 문을 열어주시면서 그러셨어요. 밥이나 먹으러 가자. 오늘 너 아무것도 안 먹었지. 그 말에 저는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았어요.
차에 올라타서 창밖으로 멀어지는 시댁 아파트 불빛을 보는데 저 불빛 아래서 보낸 12년이 꼭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구멍으로 내다보니 그이가 서 있었고 그 뒤에 어머님이 계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서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두 사람이었지요. 문을 열어드릴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가 이 사람들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서 걸쇠를 풀었어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사상 앞에서 아버님 일이 드러난 충격에 자기 외도까지 온 식구 앞에 까발려진 수치심까지 겹쳐서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더라고요. 내가 미쳤었어. 딱 한 번만 애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애 생각이라는 말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데 저는 헛웃음이 나왔어요. 애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던 밤에 전화 세 통을 안 받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도 눈이 벌겋게 부어서 제 손을 붙잡으셨어요.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밖으로 돈다고 했던 그 말이 잘못됐다면서 우시는데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빼냈어요. 어머님, 그 말씀하신 날에 제 마음은 이미 다 끝났어요. 눈물로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은 진작에 지나가 버린 뒤였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붙잡고 싶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울고 있는데 제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도 아니고 후련함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 일을 보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이 돌아가고 문을 닫는데 그 문소리가 참 담담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3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밀고 나갔어요. 첫 번째는 이혼 소송이었어요. 그이 쪽에서는 처음에 재산 분할을 두고 이것저것 따지려 들었지만 제가 몇 달에 걸쳐 모아둔 자료 앞에서는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재판부는 그이를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두 제 쪽에 확실하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법정에 앉아 판결을 듣는데 이겼다는 기분보다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느낌이 컸어요. 아이 양육권도 저한테 왔어요. 그이는 법정에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아빠 노릇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구했어요. 하지만 12년 동안 학부모 상담에 한 번을 안 갔고 아이 예방접종 날짜를 한 번도 모른 채 살았고 애가 펄펄 끓던 밤에 전화기를 꺼놓았던 사람이었어요. 변호사님이 제출한 자료 안에는 아이 병원 진료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지요. 재판부의 판단은 아주 명확했어요. 두 번째는 상대 여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어요. 그 여자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기는 두 사람이 이미 헤어진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유부남인 걸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면서 자기도 속은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새벽 화장실에 앉아서 한 장 한 장 찍어둔 대화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는 순간 그 주장은 종이장처럼 찢어졌어요. 그 안에는 그의 아이 나이까지 언급하면서 아내가 눈치채면 어쩌냐고 걱정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재판부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문을 받아든 그 여자는 법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감정이 안 일었어요. 고소해서 웃음이 나오지도 않았고 안 됐다는 마음도 안 들었어요. 그저 이 일이 여기서 끝났구나 하는 담담한 마무리였을 뿐이지요. 감정이라는 건 이미 12년 동안 쓸 만큼 다 써버려서 남은 게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아가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이었어요.
아가씨는 끝까지 그건 가족끼리 도와준 돈이지 빌린 돈이 아니라고 우겼어요. 법정에서까지 오빠한테 받은 거라고 올케는 상관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싸늘한 눈총을 받아가면서 기어이 받아뒀던 차용증 한 장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아가씨 이름과 도장이 찍힌 그 종이 앞에서는 무슨 말도 소용이 없었어요. 재판부는 원금 1억에 이자를 더해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가씨는 갚을 돈이 없어서 결국 급여가 압류되었어요. 몇 달 뒤에는 신용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어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했던 그 말의 대가를 결국 본인이 치르게 된 셈이었지요. 모든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는 아이와 단둘이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은 빌라 2층이었고 방은 2개뿐이었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안 봐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이삿짐을 다 들여놓고 바닥에 앉아서 텅 빈 벽을 보는데 이 벽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배어있지 않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아이 방에 벽지를 바르고 책상을 놓고 아이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포스터를 붙여주면서 저는 실감했어요. 내가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였구나 하고요. 아빠가 있는 집이 아니라 엄마가 웃는 집이었던 거예요. 집들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친정아버지가 오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싱크대 수도를 틀어보시고 창문 잠금 장치를 흔들어 보시고 현관문 도어록을 몇 번 여닫아 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소파에 앉아서 저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 보는 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한참 있다가 제 옆으로 오시더니 아무 말씀 없이 제 머리를 한번 쓸어주셨어요. 어릴 때 시장 다녀오시면 늘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 손길에 저는 또 울었는데 이번 눈물은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놓고 흘려본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아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전에는 제 눈치를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을 삼키던 애가 이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저녁 내내 떠들어대요. 어느 날 밤에는 자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우리 집 좀 조용해서 좋다.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가슴이 저릿하면서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은행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 준비를 시작했는데 12년이라는 공백이 두렵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요즘은 창구 업무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배울 게 산더미였어요. 그래도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발이 묶이는 삶은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고 나면 저는 거실 식탁에 앉아서 자격증 교재를 펼쳐요. 노트에 필기를 하고 모르는 건 동영상 강의를 돌려보고 점심은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요. 며칠 전 아침에는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펼쳐놓은 교재 위에 딱 내려앉았어요. 그 빛을 손등으로 만져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일이 기대되는 아침이라는 걸 겪어본 게 대체 몇 년 만인가 하고요. 12년 동안 저는 아침이 오는 게 늘 무거웠어요.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오늘은 몇 시에 들어올까? 그런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눈을 뜨면 오늘 몇 페이지를 볼지, 아이 저녁에 뭘 해줄지부터 생각하게 돼요. 같은 아침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제가 잃은 건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되찾은 건 결혼 전에 저 자신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동안 힘들었겠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힘들긴 했는데 12년 늦게라도 제 편이 되어줘서 스스로한테 참 고맙다고요. 살면서 남한테 잘하라는 말은 참 많이 듣는데 나한테 잘하라는 말은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느 집 부엌에서 혼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말 한마디는 꼭 스스로한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